한민족 하나라의 청자 여러분, 지구촌 한민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종도입니다. 올해는 해외에서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세종학당이 생긴 지 11년이 되는 해입니다. 독일의 괴테 인스티튜트, 프랑스의 알리앙스 프랑세즈, 영국의 브리티시 카운슬, 또 중국의 공자학당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세종학당이 있습니다. K-팝이나 한국 드라마와 영화, 한국 유학이나 여행, 한국 기업 취업 등 다양한 이유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계 각 나라에 있는 우리 세종학당도 무척 분주합니다. 한민족 하늘의 이려 초대석 오늘은 한류의 전초기지라고 할 수 있는 세종학당재단의 활동상을 알아보겠습니다. KBS 한민족 방송의 한민족 하나로 이려 초대석 오늘 세종학당재단의 송향근 이사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새해 인사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황금 개띠를 맞아서 청취자 여러분, 또 한민족 여러분, 다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두가 소망하시는 일도 다 이루시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아울러서 국운 상승이 되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옛날에는 한국어 세계화 재단 이런 이름의 기관이 있었지요? 네, 맞습니다. 세종학당 재단이 출범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니까 2012년 말에 출발을 했으니까 올해 네. 이제 6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어떤 일을 하고 있지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해외에 있는 그 외국인, 물론 그 중에는 이제 제외동포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네. 대상으로 해갖고서 한국어하고 한국 문화를 보급을 하는데요. 네. 세계 속의 작은 문화원, 한국 문화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들이 젊은 시절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괴테 인스티튜트, 알리앙스 프랑세즈 이런 데 가서 그 나라를 배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제법 있었었는데 많았죠. 우리도 좀 늦긴 했지만 네. 이제는 세계 속에서 한국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지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세종학당 하면 잘 이해를 못 하시다가 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알리앙스 프랑세즈나 괴테 인스티튜트의 한국판이다고 하면 바로 이해를 하십니다. 네. 예, 지금 전 세계 몇 나라에 몇 곳이나 있습니까? 지금 54개 나라에 171개소가 있습니다. 54개국. 네. 예, 아직도 많이 넓혀야 되겠네요. 그렇죠. 좀 한국어를 배우고 싶고 또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에 비해서는 아직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 전체 수강생은 어느 정도나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세요? 2016년 말을 기준으로 해갖고서 한 5만여 명이었고요. 근데 이제 직접 세종학당에 찾아와서 공부하는 학생은 그렇지만 저희가 다 찾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누리세종학당이라고 해갖고서 온라인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거기에 회원이 벌써 20만 명이 넘었으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굉장히 많은 숫자지요. 예. 나라마다 이제 차이는 좀 있겠죠. 경쟁 신청률이 높은 데가 있고 좀 적은 데가 있고. 그렇죠. 아무래도 가장 문화에 대한 한국 문화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 즉 한류에 대한 수요가 큰 아시아권에서 가장 치열하고요. 예. 또 상대적으로 유럽은 항상 이렇게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암만 해도 좀 덜한 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베트남이나 이란 같은 데가 굉장히 열기가 뜨겁습니다. 이란도 그래요? 네, 맞습니다. 베트남은 짐작이 갑니다만 이란도 지금 이란의 경우는 우리 드라마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이제 한류에 의해서 촉발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중동이 참 먼 나라처럼 이렇게 느껴졌었는데 문화를 보면은 약간 가부장적인 문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드라마가 중동 사람들에게 꽤 인기가 있다는 얘기를 듣긴 했어요.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요. 또 그러한 문화적인 유사성의 부분뿐만이 아니라 근래에 들어와서는 이제 K-팝이라든가 드라마, 영화, 또 심지어는 그런 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처음 문을 연 곳은 몽골인가요? 네, 몽골의
이 세종학당 최초의 세종학당이 몽골에 생겼습니다. 2007년에. 예. 근데 그 2007년에 생긴 데가 몽골,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미국 이렇게 하고 당시에는 세계 나라 13개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만큼 늘어난 거죠. 예. 지난해였죠. 세종학당이 몽골 국제울란바토르 대학교에 세계 최초로 설립된 것을 기념한 행사도 열렸었다고요. 네. 지난해가 이제 세종학당 출범 10주년에 해당이 돼서 네. 국내에서는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님을 모시고서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 이것과 더불어서 첫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최초의 학당이 생겼던 몽골에서 좀 작은 규모지만 네. 뭔가 행사를 해야겠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예. 그래서 뭐 특강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그동안에 공부했던 수료생들 대표들이 나와서 소감도 얘기를 하고요. 또 세종학교에서 공부한 거를 통해서 취업까지 연결이 된 그런 많은 사람들도 나와서 어떤 의미를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지 공부한 것이 이런 얘기도 하고 굉장히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몽고도 사실은 무한한 가능성도 있고 또 우리와 뭔가 왠지 모르게 가까운 듯한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만 느끼는 게 아니라 이제 몽골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이 느낀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가깝게 느끼고요. 거의 뭐 사촌간이다라고 자기네들이 얘기할 정도죠. 그러한 문화의 유사성 아니면 뭔가 혈연이 당긴다고 할까 뭐 그런 것까지도 생각하는 게 아니다 싶을 정도로 관심 몽고 반점이죠.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예. 이렇게 세종학당 수강생이 10년 만에 엄청나게 성장한 그 배경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한류의 영향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네.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좀 모으고 있고요. 또 국제 무대에서 정말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것들이 뭐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바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게 되니까 결국은 뭐 한국어를 배우고 싶고 문화를 좀 더 알고 싶어하는 외국인이 많아진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희 이제 세종학당 재단은 필요한 곳에 세종학당을 가능한 한 많이 만들어서 해야겠다. 그리고 또 교육을 통해서 만족도도 높았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많은 성과가 있었겠지요. 네, 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게 이제 양적으로뿐만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또 그만큼 이제 한국의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이 시행하는 외국인 대상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이라고 하나요? 네, 그걸 토픽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험을 보는 외국인도 크게 늘었습니까? 뭐 크게 늘었다고 표현하는 것과는 좀 부족하고요. 놀랄 정도로 늘었습니다. 하여튼 그 작년에 이 토픽 시험을 시행한 지 20년이 됐는데요. 네. 총 누계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어섰고요. 작년 1년 동안에만 시험 본 사람이 29만 명입니다. 그래요? 네. 점차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군요. 이거는 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뭐 단순히 이제 한국어를 취미로 배우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취업과 연결이 되죠. 한국으로 취업을 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또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로 진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취업의 목적 또 계속해서 한국어를 공부해서 한국으로 유학을 오고 싶은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시험을 봅니다. 네. 한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도 크지만 사실은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그런 목적도 크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그 언어는 제가 생각하기에 언어는 문화의 한 부분이고요. 네. 문화의 핵심은 전 언어라고 봅니다. 예. 결국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갖는 분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를 보면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고요. 예. 또 그러한 것들을 세종학당에 찾아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매년 대상으로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네. 그중에 상당수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하는 사람이 반 이상입니다. 네. 네, 그만큼 이제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서 저희는 한국어 그 교육 과정뿐만이 아니라 문화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 과정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문화 어떤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가장 보통 요즘에 얘기는 한류를 얘기한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 대중 음악 또
드라마, 네. 영화 이런 것만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에는 전통 문화에 대한 거를 그렇게 관심을 가질까 하지만 우리 국악이라던가 전통 춤이라던가 뭐 심지어는 뭐 저희가 운영하는 그런 문화 프로그램 중에는 가야금도 있고요. 뭐 또 연극도 하기도 하고 뭐 사물놀이는 아주 단골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본다면 뭐 다양한 정말 한국 문화 전체 뭐 우리가 보통 요즘에 한국 화장품에 대해서도 관심 많다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문화의 관심 대상입니다. 그 세종 문화 아카데미 네. 이거는 세종 학당하고 좀 다른 건가요? 아닙니다. 이제 세종 학당이 이제 한국어 과정을 운영을 하는데 네. 그 안에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예. 이거를 대체적으로 다른 해외에서 한국어를 보급하는 데서는 문화에 대한 부분을 일회성, 행사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알리는 것이. 예. 그러나 이제 저희는 그거를 체계적으로 좀 외국인들이 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해서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의 이름을 세종문화 아카데미라고 붙이게 됐고요. 아하. 그 안에는 뭐 한국에 대한 어떤 개괄적인 이해부터 네. 시작을 해서요. 뭐 한복, 한식, 뭐 한국 화장법 네, 뭐 등등 여러 가지가 포함된 한 6주에서 10주 정도 되는 학당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는 있습니다만 그런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체계적이로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 세종 학당의 교육 프로그램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까? 뭐 다 똑같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표준 교육 과정이라고 해서 전 세계의 세종학당들이 같은 틀로 운영을 합니다. 전 세계 세종학당에서 공부하는 것은 동일한 표준 교육 과정에 의해서 표준 교재를 가지고 시험도 표준화된 걸로 하겠다. 그러니까 한 나라 뭐 미국의 학당에서 공부하던 사람이 베트남의 학당으로 옮겨가도 아무 문제가 없이 네. 그대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이런 표준화를 저희가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그 각 학당에 지원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지원을 주로 해줍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전 그 세종학당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제 교원이죠.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전문 교원을 저희가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표준 교육 과정을 보급을 하고요. 네. 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 또 전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교원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네. 1년에 한 번씩 한국으로 초청을 해서 재교육을 하기도 하고 또 지역별로 워크숍을 운영을 함으로써 그 각 지역에 맞는 교육 과정의 개발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교수법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 유형도 몇 가지로 나뉜다면서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일반 세종학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전 그 한국문화원 또 한국교육원에 설치된 세종학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인데 예. 저희가 무엇보다도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일반 세종학당이라고 하는 대체적으로는 외국의 대학 또는 비영리 단체가 네. 한국어 강좌를 운영하면서 이것을 세종학당의 프로그램에 맞추어서 운영을 하겠다 하는 그러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외에도 한국 문화를 보급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한국문화원 거기에도 이제 한국어 강좌가 운영이 되니까 그거를 세종학당의 프로그램에 맞추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교육부 산하이긴 합니다만 또 재외동포의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한국교육원이 있죠. 네. 근데 이 바로 한국교육원의 한국어 강좌에 우리 재외동포만이 아니라 현지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세종학당이 필요하지 않냐 해서 거기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예. 또 꼭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것 이외에도 한국의 기업들이 네. 정말 사회 공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역할을 하겠다. 이래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해외에 가지고 있는 시설을 제공을 함으로써 네. 거기에다도 한국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근로자라든가 아니면 그 인근의 일반인들한테 개방을 하는 이러한 식의 또 세종학당도 있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형태. 네,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예. 그 한 학당의 교사는 대체적으로 몇 명씩 확보하고 있습니까? 워낙 뭐 학당의 규모가 천차만별이니까요. 그렇긴 합니다만 작년에 봤을 때 한 저희 그 교사들을 전부 합치면 한 600, 7, 80명 정도가 되는데 그거를 이제 나눠 보면은
한 학당에 한 3분에서 4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큰 학당은 뭐 20명, 뭐 굉장히 큰 데도 있고요. 한두 분의 교사에 의해서 운영되는 데도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교사가 될 수는 없을 테고 어떤 뭐 자격 같은 것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국어 교사하고는 별도로 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사라고 하는 교원 자격증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또 경험은 많이 있지만 예. 한국어 교육이라는 측면에서는 잘 모르시니까 그런 분들에서 양성 과정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양성 과정을 수료한 분. 또 이제 해외에서는 그러한 기회도 갖기가 어려우니까 네. 뭐 어문학이라든가 언어 교육과 관련된 전공을 대학에서 전공을 한 분들이 예. 1년 이상 한국어를 가르친 경험이 있다면 그런 분들한테도 기회를 드립니다. 예.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문턱이 너무 높은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예. 그 세종학당 신규 이제 매년 지정 받지요? 네, 저희가 1년에 한 번 그 이제 대학 외국에 있는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비영리 단체가 이제 한국어 강좌를 운영을 하는데 세종학당으로 하고 싶다면 네.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에서 심사 과정을 거치는데 네. 이게 상당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 올해는 언제까지? 1월 19일 곧 마감을 하게 아직 되는데요. 한 닷새정 네네. 남았네. 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 선정된 거를 보니까 예. 경쟁률이 9대 1이었습니다. 오. 네. 올해는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지만 예. 올해도 상당히 경쟁이 치열할 거라고 그렇게 짐작을 하고 그 있습니다. 재원 좀 확보해서 그냥 9대1 하지 말고 그냥 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바른 바가 바로 그 부분인데 그러나 예.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국가의 예산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네. 한계가 있죠. 아하. 네. 그래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참 제가 좀 돈이 많았으면 뭐 신청 자격 같은 게 따로 있습니까?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공익 목적이어야 되고요. 영리 목적은 네, 아닙니다. 공익 목적. 네, 공익 목적으로 해외에서 한국어 교육기관을 운영 중이거나 아니면 운영하려고 하는 네. 주로 대학 아니면 비영리 기관이 이제 신규 지정 신청을 하게 되는 데고요. 아주 기본적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적어도 10명 이상이 수용될 수 있는 강의실 2개는 전용 강의실이 있어야 되고요. 예. 또 운영 관리를 해야 되니까 행정실이 하나가 있어야 되고 또 저희가 많은 자료를 비치해야 되니까 교재를 포함해서 이런 자료실 이게 공간에 있어서는 최소 시설에 대한 요구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가진 그러한 전문 교원이 한 분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게 저희의 요구 사항이고요. 예. 그리고 문만 열어놓고 이게 잘 운영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최소 초급 또는 중급의 과정을 2개 이상은 동시에 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역량을 가진 그러한 거를 최소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종학당을 해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아니죠. 정도 자력으로 갖춰놓고 네, 이제 맞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을 세종학당에다 부탁하는 것이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아니 그러면 신규 신청이 있으면 혹시 또 뭐 그동안 세종학당으로 운영돼 왔는데 여기는 안 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이제 이 세종학당이 처음 시작된 지가 해서 이제 올해 11년째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하여튼 세종학당으로 지정된 다음에 운영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지정 목적하고 달리 운영되는 경우도 네. 있었고요. 또 저희가 매년 굉장히 까다로운 운영 평가를 실시를 하는데 이 평가에서 연속해서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에 포함이 되게 되면은 또 세종학당의 운영을 취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수 늘린다 이런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알차게 운영해야 된다. 네, 이렇게 질적인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까지 늘렸으면 좋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원하는 데는 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건 불가능할 거고요. 네. 적어도 2022년까지 한 200개소는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170여 개소 같으면 200개 정도는 쉬 될 것 같지. 그런데 이제는 계속 늘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문제가 있는 학당,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학당은 정리를 하고 네. 또 새로운 학당이 들어서는 거를 생각한다면 네. 그렇게 막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온라인 학습 사이트 누리 세종학당 이것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죠? 네. 여기에 등록된 학생 수가 꽤 많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이 누리 세종학당은 그냥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그러니까 학습자만을 위한 게 아니라 네. 사실은 선생님, 교원을 위한 사이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보면은 한국어나 한국 문화의 통합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네. 교재, 예. 또 강의 자료 이런 것들을 학생이나 선생님이 볼 수가 있게 만들어 놨고요. 네. 또 여러 가지 이제 한국 문화를 알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상당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몇 개 국어로 지금 운영됩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한국어, 영어, 중국어 3개 언어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한국어, 영어, 중국어. 네, 근데 예.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뭐 교재나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은 네. 경우에 따라서는 뭐 스페인어, 아랍어 이렇게 해서 좀 더 다양한 언어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요. 오. 네. 그러나 이제 시스템 자체는 예. 3개 언어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뭐 아무래도 이제 가장 사용 인구 수가 많은 언어니까 네.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좀 더 많은 언어로 확대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뭐 또 역시 돈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좀 아쉽습니다. 예. 네. 새해는 한국어 유형별 학습 앱도 선보인다고요? 그러니까 그 교재에 의한 걸로만 되지는 않으니까요. 네. 특히 그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접근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것들을 스마트 러닝이라고 해갖고서 휴대전화를 사용해서 볼 수 있게 하는 앱을 많이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미 개발된 것이 어휘 학습 앱이 개발이 됐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높고요. 네. 지금 저희는 이것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그런 뭐 문법에 관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앱을 개발해서 올해는 다 사용이 가능하도록 예.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세종학당이 참 중요한 기관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그런데 아직도 혼란스러운 점이 문체부의 세종학당, 교육부가 운영하는 한국교육원, 재외동포재단이 지원하는 한글학교, 이거 다 비슷비슷하지 않아요? 이 하나로 이렇게 탁 합해서 그 자원을 좀 모으면 더 크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많은 관심 가지신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각각의 기관들이 원래 출발할 때 네. 고유한 목적이 있었고 또 교육 대상도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기능하고 역할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만 예. 이러한 것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효율성을 높여야 되지 않겠냐. 또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상호 협력해야 된다는 그 점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찬성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그러한 정부 차원에서 시도가 있었고요. 세종학당 통합 브랜드. 네네, 그렇죠. 이제 세종학당이라는 브랜드로 뭔가 움직이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들이 상당히 다양한데 아하. 사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의견이 분분할 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배우겠다, 한국 문화를 배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건 뭐고 또 저건 뭘까 이렇게 혼동하는 것보다는 네. 세종학당이라고 하는 또 세종학당이라는 이름은 당연히 우리 세종대왕, 그렇죠.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에서부터 출발을 한 그런 명칭인데요. 예. 바로 이렇게 해서 통합을 해서 전 세계의 외국인이라든가 아니면 재외동포들이 정말 한국어나 한국 문화를 배우려면 세종학당이라는 데를 찾아가면 되겠구나라고 인식을 한다면 그것만 해도 브랜드 통합으로서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이렇게 기능이 뭐 중복이 되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역할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움직이긴 하되 네. 브랜드는 하나로 합쳐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각각
고유 역할까지 통합하기는 쉽지 않다. 네. 그러나 브랜드는 좀 통합했으면 좋겠다. 네. 예, 알겠습니다. 한민족 방송의 한민족 하나로 일요 초대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중파 1170kHz를 통해서 또 오후 8시에서 9시까지는 한민족 제1방송 중파 972kHz와 단파 6015kHz를 통해서 하루 2차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종학당재단 송향근 이사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이 세종학당을 등록해서 얼마나 다니면 뭐 수료하고 이런 거 있습니까? 수료 제도가 있죠. 매 단계를 거칠 때마다 수료증을 주니까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얼마만큼을 공부하느냐에 따라서는 예. 그 기간이 차이가 납니다. 뭐 저희가 뭐 이제 학당에 따라서는 1년을 2학기제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뭐 3학기나 4학기 각각 다르기 때문에 네. 얼마 만에 끝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다만 저희가 8단계로 이제 초급 4단계, 그다음에 중급을 4단계에서 8단계를 이제 보통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각각의 것들을 1년에 2학기제로 운영되는 그러한 학당에서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한 단계를 마치는데 6개월 정도가 걸리는 거고요. 4학기제라고 한다면 3개월 정도 걸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해서 정말 8단계 중급 과정, 중급 정도가 되면은 상당히 한국말을 잘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보통 그 중급의 중간 단계를 하면은 한국 대학에 입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급 단계까지 마쳤다는 것은 굉장히 한국어 능력이 수준에 올라 있는 건데 보통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개인의 편차도 있을 테고 뭐 여러 그게 가지 제일 있겠지만 크죠. 그래도 네. 한 2년 정도 꾸준히 공부를 하면 네. 어느 정도 한국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뭐 3개월 만에 하는 사람도 봤습니다만. 네. 예. 지금 아시아의 세종학당이 그리고 또 지원한 학생이 가장 많다 그러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곳은 또 그대로 잘 장려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아직 부족하다 싶은 곳으로 또 진출해야 할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가 있는 곳에 세종학당이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지만 네. 또한 더불어서 전혀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나라들, 도시들이 상당히 있죠. 네. 그래서 저희는 그걸 보통 세종학당이 없는 나라 이렇게 부르는데 미지정 국가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신규 지정을 하는 데 있어서 신청이 들어오는 데 이외에도 예. 저희가 봐서 이러한 지역에는 꼭 필요하겠다고 본다면 전략적으로 학당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가장 가능성이 큰 곳은 어디입니까? 뭐 수요가 많은 데는 짐작하시는 것처럼 이제 아시아권이고요. 그 중에서도 동남아시아, 여전히.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중국, 뭐 베트남 이런 데고요. 그리고 근래에 들어와서는 옆에 있는 뭐 태국, 뭐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 근데 이제 바로 이러한 나라들이 그 중고등학교, 네. 소위 공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정규 과정에 한국어를 외국어로 채택하는 나라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한 관심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데에서도 세종학당이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정서적으로 가까우니까 아시아에 그런 나라들이 많을 텐데 사실은 아프리카 대륙이라든가 남아메리카 대륙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한국어나 한국 문화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질 곳은 남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한류 그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은 남미의 열기는 다른 데보다 더 강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요? 그 이야기는 지금도 세종학당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남미에서 많습니다만 그 특히 남미를 저희가 주목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아시아, 아프리카 네. 중에서도 중동 지역 네, 거기에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이제 아프리카가 아직은 세종학당이 이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예. 또 정세가 불안하다던가 이런 것 때문에 생겨났다가도 없어지기도 했는데 예. 특히 올해는 아프리카의 이제 세종학당을 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 저희 이 시간에도
이제 매주 토요일은 세계 각국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그런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네. 아프리카 친구들도 꽤 많아요. 많죠. 네,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자신들이 살던 나라에서는 배우기가 어려워서 이제 한국에 와서 뭐 배웠다고 하는 친구들이 네, 많은데 그런 데가 더 많지요. 예. 네. 근데 꽤들 잘해요 우리말을. 글쎄 뭐 어떤 나라 사람이 한국말을 더 잘하냐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예.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아프리카 출신의 학생들이 네. 상대적으로 외국어를 빨리 배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지난해에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어디서 배웠냐 하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으시다면서요? 네, 그 이제 설문조사를 하면서 저희는 궁금했던 게 정말 세종학당이라는 데를 외국 학생들이 알고 있나 이게 이제 궁금했던 거죠. 근데 실제로 해봤더니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세종학당을 알고 있다 이런 대답을 했고요. 예. 또 자기가 한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가도 네. 한국어를 계속 배워야 되는데 세종학당에 가서 공부를 하겠다는 학생의 비율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 세종학당 장학생으로 선발이 돼서 한국으로 또 유학을 온 친구들도 있죠? 네, 맞습니다. 작년 1학기부터 이러한 장학 사업을 저희가 이제 열고 있는데요. 네. 운영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한국외국어대학입니다. 한국외대가 바로 이런 장학금을 제공을 해줬고요. 예. 이렇게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면은 뭐 학비의 면제뿐만이 아니라 또 궁극적으로는 또 취업과 연계되는 이러한 부분까지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세종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자기네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역할 또 동기유발을 한다고 좀 봅니다. 아, 그냥 단순히 배우기만 한 것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세종학당을 설명하면서 꿈이 이루어지는 곳 세종학당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좀 봅니다. 예. 자, 처음부터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프랑스의 뭐 알리앙스 프랑세즈, 독일의 괴테 인스티튜트, 또 중국도 요즘 공자학원, 뭐 이런 것들은 참 오래 전부터 투자를 했고 뭐 그렇죠. 역사가 첫째 길죠. 알리앙스 프랑세즈 같은 경우는 1883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야, 뭐 100년이 넘었었고요. 예, 140년 네, 가까이. 뭐 괴테 인스티튜트도 20세기 초반에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브리티시 카운슬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 거죠. 근데 규모 면에서 그럼 차이가 많이 납니까? 차이 나죠. 특히 저희가 이제 상당히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보는 게 중국이 하고 있는 공자학원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공자학원은 지금 전 세계 140개국에서 한 거의 1600개에 달하는 공자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라로 따지면 벌써 한 3배, 뭐 개소로 하자면 한 10배. 네, 그렇죠. 근데 이게 그 개소수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얼마만한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운영하느냐의 부분까지도 저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세종학당에 비해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죠. 그게 좀 아쉽습니다. 좀 말씀 나누다 보니까 결국은 예산 문제인데, 뭐 아무래도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우리가 더 공격적인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산이 계속 꾸준히 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뭐 저 형식적으로 만들어만 놓고 그대로 유지하느냐 그 차이인데 어떻습니까? 뭐 처음에 출발할 땐 굉장히 예산이 작았습니다. 그러나 또 국민들이 관심 가져주시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정부나 국회에서도 정말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2012년에 저희가 세종학당 재단이 출범했을 때 예산이 48억 원이었는데요. 네, 지금 2018년 올해는 한 220억. 그래서 한 6년 사이에 한 4.6배 정도로 늘어난 거를 본다면 하여튼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100여 년의 역사가 있는 그런 외국의 그런 곳과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한 10년 동안 놀랄만한 성장을 한 건 사실이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뭐 한국의 이 한반도에 남과 북에 이제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해외에도 있다고 말씀들 하시잖아요. 740만 재외동포. 네네, 그렇죠. 그러면
정말 전 세계의 언어가 굉장히 많은데 한 7천여 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숫자는 그 순위로 얘기하면 몇 위에 될까요? 저는 꽤 높을 거라고 높죠. 생각합니다. 높은데 예. 생각보다 높은 게 예. 12위입니다. 이야, 그리고 그래요? 그 13위가 독일어. 독일어 쓰는 사용자보다 한국어 쓰는 네. 사용자가 13위가 독일어, 14위가 프랑스어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용자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더 저희가 많이 알려야 되는 노력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 우리 위로도 어디가 있나? 뭐 영어는 당연할 테고 네. 스페인어도 당연할 네, 테고 있죠. 포르투갈어도 브라질이 있으니까 네. 뭐 많을 테고 중국어 중국어가 1위고 영어가 2위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또 네. 일본어도 좀 있을 일본어도 테고 높죠.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네. 많으니까.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뭐 자바어가 바로 저희 위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12위, 야, 독일이 13위, 프랑스가 14위라 그러면 그 우리말을 쓰는 사람이 꽤 많군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세종학당재단의 송양근 이사장과의 이야기 잠시 뒤에 이어가겠습니다. 지구촌 한민족을 하나로 이어줍니다. KBS 한민족 방송이 보내드리는 한민족 하나로. 전문 방송인 원종배 씨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자, 지금까지는 재단에 관한 얘기를 나눴는데 이제 이사장님 얘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장으로 활동하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죠? 이제 2012년에 세종학당재단이 만들어졌는데 그때부터 이 재단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혼자 다 하고 계시네요. 네.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는 원래 대학에서 네. 한국어 교육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예. 그래서 원래 이 한국어를 외국인한테 직접 가르치기도 했고요. 네. 또 교사들을 양성해내는 그러한 일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 전공과 맞은 일을 하게 된 거죠. 평생 한국어 현장에서 활동을 하셨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처음과 지금과 처음 시작하셨을 때와 지금과 차이가 엄청나게 많은가요? 제가 기억을 해보니까 처음으로 외국인한테 한국어를 가르친다고 했던 게 1982년이더라고요. 그때는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요. 많은 사람들이. 또 당연히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극히 드물었습니다. 근데 지금 비교해 본다면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30년 전에 제가 이제 한국어를 외국인이 많이 배운다 했더니 누가 한국어를 돈을 내고 배우냐고. 근데 지금은 돈을 내고 배우죠. 네. 그래요. 단적으로 그렇게 설명드리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동안 배출해 내신 한국어 교원 얼마나 될까요? 뭐 제 전공이 그렇고 하니까 뭐 제가 직접 길러냈다고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그 전 세계에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많은 교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가진 분이 한 3만 4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 꽤 많은 분들이 제 강의를 들었을 거라고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어 교육 정책도 개발하셨죠? 그렇죠. 언어가 보급이 되기 위해서는 언어 정책이라는 게 꼭 필요하고요. 또 언어 교육의 정책도 필요한데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어의 해외 보급이라던가 아니면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결혼 이민자 또 외국인 근로자 이분들한테도 한국어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또 가르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야 되니까 교원의 양성 뭐 이런 거 관련해서 그 한국어 교육 정책에 대해서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예. 한글 세계화 운동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한글을 세계화한다는 거는 조금 뭐 여러 가지 측면을 좀 고려를 해야 되긴 할 거라고 봅니다. 한국어의 세계화는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하니까요, 본인들한테. 그러나 이제 한글의 세계화는 조금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문자의 보급이니까. 네. 우리가 이제 꼭 얘기를 할 때 한글과 한국어를 사실은 저도 지금 조금 혼동했습니다만 섞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많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한글과 한국어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네, 그렇죠. 예. 그럼 한국어의 세계화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뭐 한류의 그런 큰 힘이 얼마나 지속되겠냐라고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네. 늘 그 현장을 보고 있는 저로서는 결코 이 한류의 힘이라는 것이 갑자기 수그러든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점점 확대될 거라고 보고요. 네. 이 한류와 연결되어진 한국어에 대한 요구도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한국어의 세계화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한글도 사실은 참 쉽잖아요. 시작할 때는. 그렇죠. 외국인들이 공부해볼까 해서 뭐 이렇게 쉬워 했다가 나중에 점점 어렵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한글 자체를 배우는 데는 네. 정말 어려움이 없죠. 그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그 책에 네. 분명히 정인지가 쓴 서문에 보통 사람은 아침 나절이면 다 배우고 네. 어리석은 자도 열흘이면 배운다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자체를 배우기는 어렵지 않은데 네. 한글로 우리가 적고 있는 한국어를 정말 제대로 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정도에까지 올려가려면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우리 왜 한글도 한번 수출된 적이 있었어요.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인가요? 네, 맞습니다. 문자만 가져갔죠. 물론. 문자만 가져갔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언어는 있고 네. 그 언어를 적는 글자를 예. 한글을 가져다 쓴 거죠. 그런 보급이 앞으로 좀 더 안 될까요? 지금도 그 찌아찌아족들이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에서는 네. 자기네 찌아찌아어를 한글로 적은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는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숫자가 많은 건 아니고요. 또 뭐 남태평양이라던가 아니면 남미 예.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회공헌 차원에서 아프리카 쪽에서 민간 차원에서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년 연초가 되면 새해 계획을 발표해요. 네. 올해 세종학당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세종학당 재단 만들어진 지 5년, 네. 또 세종학당 사업이 시작된 지 10년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데 그때 작년까지는 이제 체제 정비의 단계였다고 본다면 이제 올해부터는 사업 기반 위에 가시적으로 성과를 내야 될 때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과제가 많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전 세계인들 또 우리나라에 계신 우리 국민들이 세종학당이라는 것이 있지라는 그러한 정말 홍보가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노력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여야겠다. 이게 하나고요. 예. 또 결국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세종학당이 성공적으로 운영이 돼야겠죠. 예. 학습자들이 만족해야 될 것이고 예. 또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더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해야 될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결국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배울 데가 없어서 못 배운다. 예. 소위 말하는 학습의 사각지대는 없애야 되겠다는 게 그러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해야 할 일은 많고 예산은 빠듯하고 하지만 그 속에서 최대의 가성비를 또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또 하나 생각하는 게 기업들의 관심을 저는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도 좀 여러 기업들이 네. 직간접적으로 많은 후원을 해주세요. 뭐 네. 교재의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는데 뭐 그 항공편을 제공을 해준다던가 예. 아니면 어떤 작은 기업이지만 해외 IT의 그런 어떤 작은 기업인데 섬유를 생산하는 데인데 그 재건 사업에 참여를 해서 거기에다 하고 무상 교육을 시키고 있는 학교도 좋습니다. 근데 바로 그러한 기업에서는 세종학당을 좀 보급해 달라 이런 데도 있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도 저희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민족 하나로 이제 초대석 세종학당재단 송양근 이사장을 만나봤습니다. 세계 많은 문자 중에 한글은 창제 목적과 원리, 창제일, 그리고 만든 사람이 명확한 특별한 문자지요. 배우기 쉽고 어떤 발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배우면 배울수록 또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세계인이 한글과 한국어를 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한민족 하나로 원정배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